최첨단 AI가 다 들어간 단지들이 꽤 나와요. 그런데 되시는 분들은 정말 공격적으로 가셔도 제가 볼 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다른 데 떨어질 때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지 공급 규모와 또 지금 일정이 좀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3기 신도시가 정부가 좀 입지나 여러분들이 먼저 아실 게 1기, 2기 신도시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네. 3기 신도시 투자에서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수익성 개념에서 보면 약하다는 거 그 일조 맞습니다. 맞는데 요번에 약간 다른 팩트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자족도시 형태입니다. 네. 1, 2기는 다 베드타운 형태거든요. 예. 주거용으로 돼 있고 네. 애초에 자족용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기업체들을 유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더 빨리 오겠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이제 입지인데요. 입지가 서울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1기, 2기 신도시하고는 거리나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예전보다는 훨씬 투자 관점에서는 괜찮은 것이고 내 집 마련에서는 더 좋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분양가가 얼마냐? 주변 시세의 최저 60%에서 최대 80%까지 할 수 있거든요. 분양가가. 그러면 지금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점의 분양가가 형성되니까 물론 추정 분양가죠. 사전 청약이니까. 그러면 조정이 되는 관점에서 입주할 시점에 만약에 주택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다 그러면 정말 좋은 투자가 되겠죠. 저점의 분양가가 다시 조정이 되니까. 네. 근데 역으로 속칭 말하는 건축 원가가 자꾸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분양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논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그림에서 볼 때 전체 시장이 앞으로 3년, 4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가 있겠죠. 3, 4년 뒤에 서울 시내 중심지 강남구 마양동 빼고 강북구라든지 강남 쪽에도 이제 있잖아요. 그런 구들하고 가격하고 이 분양가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북 지역도 14억, 13억 다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신도시 분양가는 제가 볼 때 다 7, 8억 선일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벌써 이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앵커니 보시는 관점에서 결정적으로 교통이 문제였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이번에는 이 도시 자체가 교통계획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왜 1기 신도시를 해보니까 주민들 그 민원이 엄청났거든요. 이거 뭐냐, 집만 져놓고 이거 출퇴근 지옥철을 만들고 지금 김포처럼 교통을 놔주고 해야지 이래가지고 그게 이미 약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GTX 라인도 들어가는 데도 많고 광역교통계획망에 포함이 된 게 많나요? 물론 그래도 조금 미스는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좀 빨리 교통이 동시에 입주와 좀 개통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족형이 추가되고 교통이 예전보다 좀 더 빨리 동시에 개통하는 방향으로 이미 계획이 잡혀 있다는 걸 감안하면 결정적으로 입지가 뛰어나고 이런 걸 감안하면 1기, 2기 신도시는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약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봐야겠지만 내 집 마련과 3기 신도시는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3기 신도시는 AI와 아이 돌봄센터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들 원하는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차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과 5년 사이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튜브 발전한 것처럼 AI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런 중에 이제 시범 단지로 최첨단 AI가 다 들어간 단지들이 꽤 나와요. 그런데 되시는 분들은 정말 공격적으로 가셔도 제가 볼 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다른 데 떨어질 때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3기 신도시 가운데 눈여겨보시는 지역 있으실까요? 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밀려 있거든요. 딴 데보다 저 위에니까 먼 것 같은데 교통계획이 없이는 거기가 신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GTX 꽂아주고 다 꽂아주잖아요. 전철 두세 개 더 연결해주고 의정부까지 연결하고. 그럼 여러분 전철의 위력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전철에서 시내까지의 그 정류장수도 중요합니다. 정류장수가 왕숙을 왜 잡았겠어요? 과감하게. 정부 입장에서는 토지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교통만 연결된다라면 똑같은 어떤 입지의 어떤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길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부천 고양장이나 그 대장동 그쪽은 너무너무 좋죠, 사실. 거기를 다들 쳐다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 5군데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하셔도
전혀 뭐 후회할 일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왔는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에 조금 2020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더 안 올리고 하는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고 또 부담들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했는데 다만 이제 그걸 발표를 안 했어요.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시세가 100인데 90까지 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거를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재편하는 거는 좀 찬성합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급하게 올리면 조세 저항도 그렇고 실제로 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가야 할 길이지만 너무 급했다. 다 시간이.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가는 방향대로 좀 중장기, 장기화 시켜서 10년, 15년을 두면 누구도 이거 뭐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거든요.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 긍정적인 요소가 더 있는 거죠. 왜 부담을 줄여주니까 뭐 부담돼가지고 집을 팔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요소들은 없애주잖아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것은 지금 세수가 자꾸 한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라는 약간 그런 면하고 또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나 조금 뭐 1주택자분들 중에서도 다주택자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시겠지만 국가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건 좀 이해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그냥 도움이 된다.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줄이고 상방 압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도 호가의 격차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수자가 보는 그 가격과 매도자가 보는 가격의 격차가 크다는 거죠. 이 격차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매도자든 매수자든 요인들이 있잖아요. 매도자분들이 내가 투자한 원금보다 낮으면 팔기가 더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매도자들은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영끌 하신 뭐 20% 빼고.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벌거나 대출 조건이 좋거나 부담 여력이 적어져야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경제 상황을 돌아볼 때 현재 매수자들의 여력이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약해지고 있으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고 차액에 100원이란 차액을 생각했는데 70원으로 주는 게 아깝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이걸 더 들고 갔을 때 미래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들고 안 팔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면 물어보신 거는 줄이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현재는 저는 조정기라고 보니까 이왕이면 현재 약간 회복된 상태에서 매도 차익이 있는 소유주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어깨를 다시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생각하시는 게 머리라고 생각하면 어깨를 생각하셔서 파시는 게 전통적인 자산관리 방법의 기본이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좀 낮춰서 파라는 얘기예요. 지금 좀 낮춰서 팔면 팔리잖아요. 근데 그럼 시나리오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면 매물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물이 많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적정하게 프로피트 메이킹이라고 하죠. 수익을 산출하고 나서 경제 상황이 파도가 치고 있으니 정리가 되고 어느 형태로 갔을 때 다시 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도한 욕심보다는 냉철한 어떤 매도 효과를 다시 한번 책정하실 필요가 있고 매수자분들 입장에는 본인의 여력이 오버슈팅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불과 3, 4년 전에는 따라가면 됐어요. 경매 낙찰가가 경매 감정가가 뭐 5억인데 낙찰가가 뭐 5억 5천 더 올라요. 낙찰하는 게. 왜? 6월 다음 달에는 6억으로 오르니까 집값이. 근데 지금 어때요? 반대잖아요. 오르기 쉽지 않잖아요. 내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지 매도자나 매수자나 그렇다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 너무 뭐 2015년 이런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건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물가 상승, 화폐가 풀리면 아까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이 자산 인플레이션하고 물가 인플레이션인데 그건 적용이 되잖아요. 그 가치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닥, 뭐 지하 이런 얘기 하실 것이 아니라 적정 가격, 제가 보는 최고점 대비 30에서 40% 라인이면 그건 매수해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낮다라면 과도하게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일단 그걸 뭐라 하죠? 주식에서는 손익이라고 하나? 아니죠.
익절이라고 하는, 익절 맞아요? 네네. 제가 전문가 아니어서 익절을 하시고 다음 하시는 게 프로라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걸 아무나 네. 못한다. 그걸 예.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해안을 주실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러셨네. 또 뜻밖의 해안을 주셨기 때문에 파실 분들, 사실 분들 잘 네, 감안하셔서 맞습니다. 예. 판단을 내리시면 될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현재 위험 수준 따져본다면은 그 숫자로 1점부터 10점. 많이 위험하다면 10점으로 주시고요. 덜 저는 위험하다면 1점 주신다면 어느 한 정도일까요? 8점 되는 것 같습니다. 8점 정도요. 예.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지만 고소득자분들이 좀 한 4, 50% 되잖아요. 대출중, 담보대출 중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안전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과잉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다중채무자들이 문제인데요. 다중채무자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10점이라는 건 터진다는 얘기고 8점이라는 거는 여기저기서 좀 문제가 발생한다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 지금 버티고는 계신데 내년에 신생아 때 제가 드릴 말씀은 만약에 좀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면 버텨라. 이런 주문도 많으세요, 전문가들이. 그건 뭐 사람마다 틀린데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버티기 힘든데 집 갖고 버틴다? 내 건강 유지가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현재 이 가계부채 상태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금리가 쉽게 안 내려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정부가 고민하는 게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대환대출 통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세대들을 대환대출 금리 정책 지원을 하자라는 게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세대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미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고 다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되게 힘들게 버틴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이 또 지금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낮은 분들은 더 문제인 거죠. 고점에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급매물 좀 계산해 보면 막 팔다가 시장에서 정부가 정책이 나오니까 올라가니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너무 많이 넣으니까 힘드신 상황에서 지금 버티는 중인데 자기가 이거를 금리가 인하가 안 된다는 관점에서 3년을 버틸 수 있는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처리하고 다시 하는 게 낫죠. 왜? 내려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계산 안 하시고 그냥 쫓아가시다가는 정말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게 4, 5년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때는 회복할 창구가 없어지잖아요. 출구가 없어지니까 출구 전략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필요하시고 가계부채 위험 수준은 제가 볼 때 지금 다중채무자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위험한 건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지 않나요? 근데 막상 연체율은 많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체율이 안 드는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한계 차주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중채무자. 이분들이 터지면 경매물건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게 벌어지냐면 심리가 바뀝니다. 경매물건이 막 쏟아지네? 집 살 일이 없네? 이 분위기가 기존 시장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정부도 우려하는 거고. 그래서 가계부채 수준이 저는 8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 감내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 제일 어려운 계층에서는 과도하게 레버리 쓴 분들은 지금 거의 지금 버티기 힘든 수준까지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네. 이제 마지막 질문 가야 하는데 네, 그 전에 정말 짧게 네. 최근에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상승이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가짜 뉴스죠. 냉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동산원도 사실 그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을 좀 많이 잃었는데요. 요즘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건 일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승이라는 걸 기준을 어디다 두죠? 한국 부동산은 발표자를 갖고 해요. 그렇죠? 주간 동향 그 데이터를 표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을 오픈해야 그게 진정성 있는 데이터겠죠? 아직 오픈을 안 합니다. 매매 가격 지수 샘플도 오픈을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몇 년쯤 얘기하거든요. 주간 동향을 갖고 기사는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수치가 뭐예요? 0.0이잖아요. 지금은 전세 가격도. 0.02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 세계 통계학자들이 웃어요.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고, 월간이라면 좀 이해가 되지만, 거기다가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가짜 뉴스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냐면, 일부 지역은 올랐어요. 어떤 지역? 신축에다가 대단지, 젊은이들이 찾는 지역은 올랐습니다. 왜? 신혼부부들이 어디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면 결혼 안 하고 말지가 요즘 라이프 패턴이에요. 아니 전세가율도 그러니까, 전세가율도 지방 같은 경우에 70% 넘어간다는 기사들 나오고 있던데. 그건 주택가에 내려가서 70%가 된 거지. 전세가 올라온 게 아니니까요. 네네네. 이게 되게 사람이 혼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면 딱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뒤에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비싼 값이니까 주인은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줄 일이 없죠. 도리어 돈이 생기니까. 그러면 왜 한국 대법원 등기정보관장에 가시면 임차권 등기라는 거 아시죠? 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가지고 경매 붙이는 거. 그 숫자가 줄어야 되겠죠. 이 수치 그림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2020년도 1월에요. 서울에 그 임차권 등기 경매 신청하는 아파트 수가 한 200건, 300건이었습니다. 지금은요 1,800건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역전세가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도에 안 나오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 기자분들께서 올라간 곳도 조명하지만, 그러면 내려간 곳도 조명을 같이 해줘야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정확히 판단하잖아요. 이런 얘기도 드릴게요. 제가 어느 단지는 8억인데 6억 5천원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주인이 1억 5천원 못 돌려준단 말이에요.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가 경매가 하면 손해가 크니까 주인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유튜브에서 한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6억 5천이니까 8억 돈을 못 주니까 주인이 그러면 8억에 쓰고 그 1억 5천을 갖다가 우리 세입자분께서 전세 대출을 받으세요. 왜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세요. 가지시고 계약서는 6억 5천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그 이자를 내가 왜 내야 돼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자 제가 내드릴게요. 근데 이자가 만약에 지금 4%인데 6%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변동금리도 제가 책임질게요. 들어가는데 왔다 갔다 제가 다 낼게요. 그럼 주인은 이분한테 돈을 못 돌려주니까 경매로 나갈 처지에서 자기가 대출도 안 되니까 이걸 하면 일단 자기는 살아나잖아요. 버틸 수가 있잖아요. 네. 임차인은 가만히 보니까 큰 저거는 없어. 거기다 뭐 조금 뭐 이렇게 혜택을 준대. 그러면 편히 봐줘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 신고가 얼마에 돼요? 6억 5천짜리인데 8억에 되잖아요. 신고가 8억인 거예요. 주택가격이 안 내려갔죠? 실제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게 많다니까요. 이 툴이 안 쓰겠어요? 급한 분들이? 그러니까 이 가짜 전세 가격 데이터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거다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는 건 돈을 못 돌리니까 늘어나겠죠? 이걸로 제가 답을 좀 대신할게요. 네. 자, 그러면 결론. 내 집 마련에 좋은 시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했을 때는 왠지 한 내후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신생아 특례론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는 적극하시길 좀 제가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신생아 특례론도 5년 동안만 거칩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면 줄일 수는 있지만 5년 뒤에는 변동금리예요. 혼합형 고정금리거든요. 그거 좀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거 5년 뒤에도 내가 변동금리일 때 그때 금리는 뭐 저도 모르지만 그걸 예측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다만 저 신생아 특례론에 대해서 만약에 둘째까지 날 계획이 있다면 또 0.2%를 또 추가적으로 해주니까 그때는 공격적으로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일반 분들은 이제 기존 주택의 분양 있지 않습니까? 분양 주택사업전망지수가 지금 약간 다운됐어요. 분양가 더 높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주위 시세 있잖아요. 기존 주택. 기존 주택 시세가 지금 많이 회복됐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 가격이 분위기가 유지될 건지 내려갈 건지 딱 보시면 부동산 몇 군데 가면 알아요. 체크하시면 분양가가 높아 보여요. 본인만 높을까요? 다른 사람도 높다고 생각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률은 좋아요. 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전매 제한과 실거주문 폐지가 될 거라고 믿고 아직도 따라붙는 불나방 같은 영골 세대들이 있어요. 2030, 40이. 이분들이
붙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사실 거품이 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공 분양은 아니겠죠. 왜? 나중에 확정 분양가 들어갈 때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해 주시면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좀 공격적으로 공공 분양을 가셔도 되고, 기존 주택은 심사숙고해서 기존 주택 시세하고 비교하시면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에 아직 적용해가지고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은 공격적으로 가셔도 좋다고 봐요. 다만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아파트들은 제가 볼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가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주택자분들은 절대 오버슈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잠깐 상승해서 내년 봄에 또 잠깐 반짝일 때 이거 봐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다가 시나리오 두 개가 있잖아요. 내려갈 수 있고, 세 개죠.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유지되는 거. 그랬을 때 버틸 수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동안 이렇게 쭉 올라오는 시장은 일단은 끝났거든요. 그러고서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조정 좀 필요한 시기다 말씀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중도 보수의 시각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오늘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